기호 1번 이재명 74,441표, 득표율 28.30%. 기호 4번 이낙연 155,220표, 득표율 62.37%. 이게 왜 놀랍냐면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보수 성향 커뮤니티나 특정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특정 종교의 개입이라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 있는 말씀이신가요? 34%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진 것은 통제 가능한 보안이 유지되는 그러한 조직에 개입됐다는 썰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경선 승리의 컨벤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후보로서는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얼마나 원팀 정신을 되살려서 협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캠프에 있던 분들 모든 분들을 좀 포함해갖고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캠프의 중요한 직책을 만드는 게. 이 지사는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의지를.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재명 후보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후보 경선 최종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중도 사퇴 후보 무효표 처리 재검토와 결선 투표 실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 2시간 뒤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을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결선 투표 논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제는 대선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이재명 후보는 또 한 번의 중대한 난관을 넘어선 셈이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온전히 원팀으로 대선에 임하기까진 아직 풀어야 할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열성적 이낙연 지지층이 당장 흔쾌히 원팀에 합류할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과제가 될 겁니다. 지난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앞에 결선 투표 논란이 펼쳐진 건 바로 이날 공개된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 때문이었죠. 민주당 경선은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하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순회 경선이고, 또 하나는 일반 당원과 선거인단에 지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권리당원은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당원을 말하죠. 그런데 경선 마지막 날인 10일 발표된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선 이재명 51.4%, 이낙연 36.5%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한 반면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선 완전히 다른 결과가 드러났죠. 이재명 28.3%, 이낙연 62.3%로 이재명 후보가 이전 대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 득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기호 1번 이재명 74,441표, 득표율 28.30%. 기호 4번 이낙연 155,220표, 득표율 62.37%. 이게 왜 놀랍냐면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순회 경선뿐 아니라 이전에 이미 2차례 실시된 1차,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와도 판이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똑같이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선거인단 투표인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3일 발표된 2차 투표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크게 앞섰습니다. 9월 12일 발표된 1차 투표에서도 이 후보는 50% 넘게 득표해 30%대에 그친 이낙연 전 대표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게 불과 열흘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저도 그 당시 이제 발표하면서 제가 잘못 읽었나. 그래가지고 이거 막 잘못 읽으면 저는 이제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결과 지역 순회 경선을 포함한 전체 누적 득표율에서도 이 후보는 애초 56%, 57% 정도로 무난히 과반을 얻을 거라던 예상과 다르게 50.29%로 간신히 과반의 턱걸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경선을 포기했던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당규에 따라 전부 무효 처리했기 때문에 절반을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 캠프가 경선 포기 전에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는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재명 후보는 49.32% 득표가 돼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13일 당무위원회가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 선출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처럼 예상을 깬 결과였기에 3차 투표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 여파 때문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많았죠. 1, 2차 투표가 이 후보와 대장동 의혹 관련성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시기에 이뤄진 것과 달리 3차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3일 구속된 뒤 진행됐는데요. 따라서 일반 국민이 많이 포함된 선거인단이 이 후보에 대한 의구심을 투표로 분출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반론이 따랐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렇다면 왜 같은 날 치러진 서울 순회 경선 결과는 이재명 51.4%로 큰 차이를 보였느냐는 것이죠. 아무리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당심과 일반 당원, 국민들의 민심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엇박자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설사 당심과 다른 민심의 표출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적어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10월 3일 이후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선 그런 변화 징후가 포착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3차 투표가 민심의 온전한 반영이라면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이낙연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조짐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가장 늦게 모집한 3차 국민선거인단에 이낙연 지지층이 대거 유입됐다거나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보수 성향 커뮤니티나 이재명 후보에게 반감을 가진 특정 종교 집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3차 선거인단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이 된 선거인단이 그 사이에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던 딱 그 시기에 모집된 선거인단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광주 25일 날 경선이 있었죠. 그다음에 2차 슈퍼위크가 10월 초에 있었는데 이때쯤 투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사퇴했을 때 들어온 선거인단들은 이낙연 후보 지지층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실제 투표는 10월 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선거인단의 모집 시기와 또 투표 시기가 좀 버퍼링이 있었다. 그게 가장 큰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에 수많은 구구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역선택을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의 글과 보수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을 캡처한 자료를 올리기도 했죠. 또 이재명 캠프의 안민석 의원은 특정 종교 집단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개입이라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 있는 말씀이신가요? 34%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진 것은 예. 통제 가능한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는 예. 그러한 조직이 개입됐다는 뭐 그런 또 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이재명 캠프는 최종적으로는 어느 한쪽 단정적 해석을 내리는 대신 이재명에게 국민이 주는 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선택이든 또 특정 커뮤니티가 조직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든 이 도깨비의 실체를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도깨비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보다는 특거리 과반을 넘긴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로 후보가 받아들인다면 이 도깨비는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느 한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기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쪽이든 이재명 후보로선 캠프 주장처럼 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대장동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때로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몇 번이고 진솔한 설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게 국민의 마음을 얻는 지름길이다 하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관심은 3차 투표와 무효표 논란이
실제 여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끼칠 것인가의 문제에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다수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점이 역으로 대중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다수가 공유하는 프레임은 자신의 성향이 확실한 정치 고관여층보다는 중도층과 무당층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대다수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리스크가 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죠.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3차 투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장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큰 폭으로 흔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10일, 12일 실시한 여야 후보 가상대결 조사 결과를 먼저 보실까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선 이재명 40.6%, 홍준표 40.7%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여론조사에선 홍 의원이 이 후보에게 뒤졌는데 오차범위 안에서나마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3차 투표 충격과 대장동 리스크의 영향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에게 더 큰 문제는 경선 승리의 컨벤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후보가 됐는데도 중요한 이벤트 직후 지지층 확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 후보로선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컨벤션 효과가 막힌 건 대장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과 함께 이낙연 지지층이 이 후보에게 선뜻 마음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리얼미터도 오마이뉴스 의뢰로 10일, 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는데요. 이를 보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내년 대선에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 이런 답을 한 비율은 13%, 14%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조사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4자 가상대결과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 4자 가상대결을 각각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 가상대결 조사에선 이낙연 지지층 604명 중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이들은 1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이 40.3%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낙연 지지층 중 다수가 이재명 대신 윤석열을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이낙연 지지층 중 13.3%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답을 했죠. 여기서도 홍 의원을 찍겠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선 갈등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온전하게 이 후보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도 시점상의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경선 승복과 이재명 후보 지원 의사를 밝히기 전인 10일, 12일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원팀 정신을 되살려서 협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지지층도 응어리를 풀고 이재명 지지로 돌아설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이재명 후보가 먼저 가슴을 활짝 열고 이낙연 전 대표가 흔쾌히 지원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승복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길을 찾고 능선을 넘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캠프 또한 이제 당의 선대위 구성에선 한 발 물러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경선 경쟁자들을 포용하는 원팀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런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재명 지사가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전에 몇 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나 또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나 다른 캠프에 있던 분들 모든 분들을 좀 포함해갖고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캠프의 중요한 직책을 만드는 게 좀 맡기는 게 좋겠다. 우선적으로. 그런 의사를 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당내 통합 문제 이상으로 이 후보에게 중요한 과제는 대장동 리스크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입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한 채 18일과 20일 열리는 경기도청 국감에 기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라 권유했지만 이 지사는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의지를 밝힌 겁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청 국감에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들을 투입하는 등 집중 공세를 펼친다는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OK 목장의 결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O는 이재명, K는 국민의힘이죠. 이재명 후보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에 쏠리는 의혹을 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후 원팀 회복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정치 역정이 좌우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층을 다독이고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게 한다면, 그럼으로써 대선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면 이 전 대표도 당내 권위와 지분을 유지하면서 차후를 도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69살이죠. 79살에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보다 10살 어립니다. 이낙연이 바이든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렵사리 원팀 구성에 합의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민주당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